진성그룹의 70층 스카이라운지, 이카루스의 날개는 서울의 심장을 발 아래 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은 수백만 개의 다이아몬드 가루를 흩뿌려 놓은 듯했지만 강지연 전략기획실 팀장의 눈에는 그저 복잡하게 얽힌 회로도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유리탑 안에서 가장 예리한 메스였으나 동시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이기도 했다. 파티의 소음이 고급스러운 벨벳 커튼처럼 그녀를 감쌌다. 오늘은 진성그룹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테크 기업 엘리시움과의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날이었다. 축배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 억지 웃음, 그리고 권력의 향기가 공기 중에 짙게 배어 있었다. 강지연은 샴페인 잔을 든 채 구석에 서서 무대 중앙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진성그룹의 총수 이민혁 회장이 서 있었다. 훤칠한 키,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슈트, 그리고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부드러운 미소. 그는 자신이 창조한 제국의 정점에서 빛나고 있었다. 언론은 그를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고 직원들은 그를 비전 그 자체라고 칭송했다. 지연 역시 한때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었다. 이민혁이 마이크를 잡고 미래에 대한 웅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으며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흘러넘쳤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인수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진성과 엘리시움의 결합은 인류의 건강한 내일을 책임질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지연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민혁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아닌 그 뒤편의 거대한 미디어월에 투사된 재무제표 요약본에 고정되어 있었다. 숫자들이 춤을 추듯 흘러갔다. 완벽하게 조율된 교향곡처럼 보였지만 지연의 눈에는 불협화음이 들렸다. 그녀는 어젯밤 전략기획실에서 홀로 검토했던 수천 페이지짜리 실사 보고서를 떠올렸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러다 발견한 아주 미세한 불일치. 엘리시움의 자회사 중 하나인 테라옵틱스라는 소규모 연구소의 자산 가치 평가가 실제 장부가와 미묘하게 부풀려져 있었다. 차이는 미미했다. 전체 거래 규모에 비하면 먼지 같은 수준이라 회계팀조차 간과하고 넘어갈 정도였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그것이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균열은 그녀 내면 깊숙이 묻어두었던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건드렸다. 15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견실한 중소기업 서린화학이 몰락했던 날의 기억. 기술력은 뛰어났지만 자금 흐름이 막혔던 아버지의 회사는 적대적 인수합병의 희생양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처럼 보였지만 지연은 그 과정이 얼마나 잔인하고 기만적이었는지 기억했다. 아버지는 무너졌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무너뜨린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 뒤에 당시 막 떠오르던 젊은 기업 사냥꾼 이민혁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는 소문을 기억했다. 당시에는 그저 확인되지 않은 억측이라 치부했다. 그녀가 진성그룹에 입사한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아버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 거대한 시스템의 중심부에서 가장 유능한 전략가가 되기 위해서였다. 강 팀장.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깨뜨렸다. 고개를 돌리자 이민혁 회장이 어느새 그녀 곁에 와 서 있었다. 파티의 주인공이 직접 구석까지 찾아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위대한 순간에 우리 그룹 최고의 브레인이 왜 저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지? 지연은 빠르게 표정을 갈무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인상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건조했다. 그녀는 이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검었지만 그 속을 읽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민혁은 가볍게 웃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강 팀장의 분석이 없었다면 이 거래는 불가능했겠지. 당신의 공이 커. 그는 짐짓 친밀하게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표정이 말해주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군. 내일 아침 내 집무실에서 따로 보고하도록. 여기는 그런 이야기할 장소가 아니니. 그는 더 이상 질문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다시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지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샴페인 잔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다. 이민혁은 이미 그녀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그녀를 떠보는 동시에 경고한 것이다. 파티가 끝나고 텅 빈 스카이 라운지에 홀로 남은 지연은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안경 렌즈에 반사되었다. 15년 전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처리되던 날 밤에도 도시는 이렇게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무너지기 직전 서재에서 홀로 중얼거리던 말을 떠올렸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의 의미가 이제야 피부로 와닿았다. 그녀는 진성그룹에 입사한 이후 아버지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다.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발견한 그 작은 균열, 테라옵틱스라는 이름이 그녀를 과거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테라옵틱스는 표면적으로는 의료용 광학기기를 연구하는 곳이었지만 지연이 파헤친 바로는 몇 년 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 자금이 흘러들어간 곳을 역추적하자 15년 전 서린화학을 무너뜨렸던 사모펀드의 이름과 희미하게 연결되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이민혁이 자신의 과거 범죄를 세탁하기 위해 이번 인수합병을 이용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는 자신을 신뢰하는 전략기획팀장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모든 과정을 감독하게 한 것이다. 이보다 더 오만하고 잔인한 방식이 있을까? 지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새벽 3시 거대한 빌딩은 잠들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얼음장처럼 맑았다. 그녀는 개인 보안 시스템으로 잠긴 자신의 컴퓨터를 켰다. 이민혁에게 보고하기 전 그녀는 자신만의 확증이 필요했다. 그녀는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자였다. 그리고 생존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다. 그녀는 테라옵틱스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다시 한번 교차 검증하기 시작했다. 자금의 흐름, 법인 등기부 등본, 관련자들의 SNS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다. 이민혁은 그녀를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칼은 주인을 뵐 수도 있다는 것을.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들 때쯤 지연은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테라옵틱스의 현재 명목상 대표이사가 15년 전 서린화학의 부도를 현장에서 지휘했던 파산 관제인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막힌 일치였다. 지연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이민혁. 그녀가 존경했던 멘토이자 아버지의 비극 뒤에 숨어있던 악마일지도 모르는 남자. 내일 아침 그녀는 그의 집무실에 들어가야 한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더 깊이 숨기고 때를 기다려야 할까? 그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민혁은 그녀의 분석력을 믿지만 동시에 그녀의 야망을 얕보고 있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유용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그녀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꿈꾸진 않았지만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생각도 없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잿빛에서 점차 푸른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연은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민혁에게 테라옵틱스의 가치평가 오류에 대해 보고할 것이다. 하지만 진짜 연결고리 15년 전의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험해 봐야 했다. 만약 그가 순순히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한다면 그녀의 의심은 그저 기우일 뿐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그녀의 보고를 묵살하거나 그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다면 그것은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다.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흐트러짐 없는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녀는 완벽한 전략기획팀장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가면 뒤에서 15년 묵은 상처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아버지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 상대가 진성그룹의 총수 이민혁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보고서 파일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그녀는 자신의 가장 위험한 상대를 만나러 가야 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민혁의 화려한 유리탑에 첫 번째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이민혁 회장의 집무실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압도적이었다. 이카루스의 날개 라운지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이 공간은 3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병풍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최고급 흑단나무로 제작된 거대한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 없이 깔끔했고 오직 그만이 이 도시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듯했다. 강지연은 정확히 약속 시간인 오전 9시에 비서실의 안내를 받아 집무실로 들어섰다. 이민혁은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돌아섰다. 어젯밤 파티에서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달리 아침에 그는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냉철하고 위압적인 기운을 풍겼다. 안치, 강 팀장. 그가 책상 앞 방문개경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처럼 서늘했다. 지연은 빳빳한 가죽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불필요한 서론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회장님, 어젯밤 말씀드렸던 엘리시오 민수건 관련 보고입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켜서 테라옵틱스의 자산 평가 보고서 섹션을 띄웠다. 실사 보고서 최종 검토 과정에서 테라옵틱스의 자산 가치 평가에 일부 과장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민혁은 팔짱을 낀 채 지연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익히지 않았다. 지연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 장부상 가치와 실사 평가액 사이에 약 3%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금액 자체는 전체 MA 규모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이 차액이 발생한 원인이 불명확합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15년 전의 연결고리나 파산 관제인의 이름은 입에 담지 않았다. 지금은 순수하게 재무적 불일치만을 문제 삼는 것이 그녀의 전략이었다. 그녀는 이민혁의 반응을 살폈다. 이것은 그녀의 첫 번째 시험지였다.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을 터였다. 설명을 마친 지연이 이민혁의 눈을 응시했다. 몇 초간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민혁은 책상으로 다가가 서류 검토용 펜을 집어들고 천천히 돌렸다. 3%라. 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강 팀장, 당신이 우리 그룹 최고의 전략가라는 건 내가 인정하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거대해 보였다. 하지만 가끔은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 이번 거래는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야. 이건 진성의 미래 100년을 결정할 전쟁이야. 전쟁에서는 사소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 지연의 심장이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그녀가 예상했던 최악의 반응 중 하나였다. 회장님, 하지만 법적 리스크가 우려됩니다. 가치 평가의 고의적 과장은 추후 배임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 측이 아닌 우리 측에 유리하게 조작된 정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지적에 이민혁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노골적인 짜증이 어렸다. 법적 리스크? 강 팀장,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듯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연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이민혁이 손을 들어막았다. 됐어.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지연을 마치 말 안 듣는 어린아이를 다루듯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가 찾던 총애하는 강 팀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강 팀장, 당신은 실무에 강하지만 큰 그림을 보는 눈은 아직 부족해. 그 3%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윤활유 같은 거야. 엘리시움 내부의 반대파를 잠재우고 우리 쪽 주주들에게 더 매력적인 거래로 포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지. 이런 건 회계팀과 법무팀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야. 전략기획실이 나설 일이 아니란 말이지. 이것은 명백한 묵살이자 암묵적인 협박이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지연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굳건히 유지했다. 그녀가 우려했던 것은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었다. 그것이 과거의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의심이었다. 하지만 회장님, 테라옵틱스는 단순한 자회사가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다. 그가 최소한의 성이라도 보이길 바라면서. 그만. 이민혁이 펜을 책상에 내리쳤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집무실을 울렸다. 강지연 팀장. 그가 그녀의 직함을 딱딱하게 불렀다. 당신의 역할은 내가 제시한 비전을 실행하는 것이지 내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야. 이번 인수합병은 내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일이야. 사소한 꼬투리 잡아서 일 그르치지 말란 뜻이야. 알아들었나?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번뜩였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위험한 것일 수 있다. 그녀가 그토록 존경했던 총수의 합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경고를 무시하는 오만한 독재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논쟁이 무의미함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녀는 감정 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민혁은 만족한 듯한 혹은 경멸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내가 알던 강 팀장답군. 이 문제는 잊어버려. 대신 합병 이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새로운 전략 보고서나 준비하도록.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집무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연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민혁의 반응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테라옵틱스의 문제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그녀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사무실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연은 자신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민혁의 오만함과 노골적인 무시가 그녀 내면의 무언가를 깨뜨렸다. 그것은 존경심의 파편이었고
동시에 15년 전 아버지가 느꼈을 절망감의 메아리였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문을 잠갔다. 이민혁은 그녀에게 새로운 보고서를 지시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식적인 조사는 불가능해졌다. 이민혁은 그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파고들지 않을 것이라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기회였다. 그녀는 개인용 보안 USB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다. 지금부터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비밀 조사가 필요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내부망이 아닌 외부의 가상 사설망을 통해 테라옵틱스와 15년 전 서린화학의 MA 자료를 다시 대조하기 시작했다. 이민혁은 그녀가 나무만 본다고 비난했지만 그는 몰랐다. 지연은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까지 썩어 들어갔는지 확인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테라옵틱스의 명목상 대표, 즉 15년 전의 파산 관제인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발기철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데이터를 파헤쳤다. 발기철은 서린화학 파산 직후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떠났다가 몇 년 전 귀국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테라옵틱스가 엘리시움에 인수되기 직전 그 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끔찍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이민혁은 서린화학을 무너뜨리고 그 기술을 빼돌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테라옵틱스라는 유령 회사를 만들었고 수년간 자금 세탁을 거친 후 이제 엘리시움과의 합병을 통해 그 더러운 돈을 완벽하게 합법적인 자산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배임이 아니라 한 가문을 파괴하고 그 위에 자신의 제국을 세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리고 이민혁은 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진실의 꼬리를 잡았는지 깨달았다. 이민혁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사소한 꼬투리 잡아서 일 그르치지 마라. 그는 그녀의 충성심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순종을 요구한 것이다. 만약 그녀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그는 그녀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일하는 이 거대한 유리탑은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민혁의 큰 그림에 동참하여 자신의 성공을 보장받을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비극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구할 것인가.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발기철의 최근 행적, 그의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그와 이민혁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모든 검색어를 입력했다. 이민혁의 오만한 태도는 그녀의 의심을 잠재운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결의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강 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추적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한 몰락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이민혁은 그녀를 얕보았고 그것은 그가 저지를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전략적 사고를 동원하여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에 숨겨진 부패를 파헤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민혁의 경고 이후 며칠간 진성그룹의 표면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엘리시움 인수합병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강지연은 이민혁의 지시대로 합병 후 시너지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며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완벽한 전략 기획팀장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밤이 되면 어둠 속의 추적자로 변했다. 그녀는 이민혁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그녀는 회사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피했다. 대신
제3자를 통해 구입한 별도의 노트북과 대포 유심칩을 이용해 공용 와이파이를 옮겨다니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녀의 추적은 테라 옵틱스의 대표 박기철에게 집중되었다. 지연은 그의 금융 거래 내역과 과거 행적을 파고들었다. 이민혁은 그녀가 사소한 회계 오류에 집착한다고 생각했지만 지연은 이미 그 오류가 거대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빙산의 일각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민혁 역시 지연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지연이 집무실을 나간 직후부터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강지연의 수능은 너무 빨랐고 그녀의 눈빛은 너무 차가웠다. 이민혁은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면서 수많은 적들을 상대해왔다. 그는 복종하는 척하는 자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즉시 비서실 직속의 내부 감사팀장 최측근인 윤 실장을 불렀다. 강지연 팀장을 주시하게 공식적인 감사가 아니야.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심지어 퇴근 후 동선까지 24시간 밀착 감시해. 하지만 절대 들켜서는 안 돼. 윤 실장은 이민혁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그림자였다. 그는 즉시 최고의 해커와 미행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가동했다. 지연이 아무리 보안에 신경 쓴다 해도 전문적인 감시망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웠다. 그들은 지연이 퇴근 후에도 카페와 도서관을 전전하며 무언가를 다급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챘다. 결정적인 보고는 지연이 박기철의 재산 목록을 조회하려 시도했다는 것이었다. 윤 실장의 보고를 받은 이민혁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박기철이라. 역시 생각보다 깊이 파고들었군.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단력으로 가득 찼다. 이민혁은 지연이 자신과 서린화학 사이의 연결고리를 거의 다 찾아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능력은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고 그 능력은 이제 자신을 겨누는 비수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그녀를 제거해야 했다. 단순히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야 했다. 이민혁은 윤 실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덫을 놓는다. 강지연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을. 그녀가 가장 잘 아는 분야, 그리고 내가 맡긴 업무를 이용해서.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는 지연에게 맡겼던 합병 시너지 전략 보고서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 보고서에는 인수합병 이후 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내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민혁은 윤 실장을 통해 이 정보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증권가 찌라시에 흘렸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관련 테마주들이 미세하게 요동쳤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이 주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내부자 거래의 징후로 삼기에는 충분했다. 이민혁은 이 사건을 만들고 그 범인으로 강지연을 지목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지연의 회사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합법적으로 위장하여 실시했다. 물론 이민혁의 통제하에 있었다. 윤 실장의 해커팀은 지연이 시너지 보고서를 작성한 로그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들이 미리 준비해둔 가짜 증거를 심었다. 그들은 지연이 보고서의 핵심 데이터를 외부에 암호화된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전송한 것처럼 조작된 로그를 생성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소유주가 지연의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휴면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 계좌는 지연조차 그 존재를 잊고 있었던 아버지가 남긴 유산 중 하나였다. 이민혁의 팀은 그 계좌로 최근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것처럼 꾸몄다. 마치 내부 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를 받은 것처럼 모든 증거는 강지연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작전이 완료된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 그녀는 밤샘 조사로 피곤했지만 발기철과 이민혁 사이의 결정적인 자금 흐름을 포착하기 직전이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얼굴에 내부 감사팀 직원 2명이 그녀를 막아섰다. 강지연 팀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찾으십니다. 그들의 태도는 평소와 달리 딱딱하고 냉정했다. 지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혹시 이민혁이 그녀의 조사를 눈치챈 것일까? 그녀가 이사회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이민혁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과 법무팀장, 그리고 윤 실장이 앉아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그녀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 시선에는 경멸과 실망, 그리고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완벽하게 연기된 표정이었다. 강 팀장.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울렸다. 나는 정말 믿을 수가 없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지? 지연은 무슨 말인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닥쳐. 이민혁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격앙된 연기에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당신이 우리 모두를 배신했어. 윤 실장이 앞으로 나와 태블릿 PC를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내부자 거래 및 기밀 유출 혐의 조사 결과 보고라는 제목이 떴다. 그리고 뒤이어 지연의 컴퓨터 로그 기록, 암호화된 클라우드로 전송된 파일 내역,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거래 내역이 차례대로 나타났다. 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완벽한 조작이었다.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해 보였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민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부인할 텐가. 당신에게 시너지 보고서를 맡긴 것이 내 가장 큰 실수였어. 당신은 그 정보를 이용해 주식 내부자 거래를 하고 거액의 돈을 챙겼어. 그것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계좌를 이용해서. 임원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지연은 몸이 떨렸다. 그녀는 이것이 이민혁이 꾸민 짓임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의 과거를 파헤치려 하자 그가 먼저 그녀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회장님, 당신이 어떻게 저에게.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졌다. 이민혁은 그녀에게 다가와 경멸에 찬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배신자는 당신이야, 강지연. 난 당신을 내 오른팔로 생각했어. 그런데 당신은 내 등에 칼을 꽂았지. 진성그룹은 당신 같은 범죄자를 용납할 수 없어. 법무팀장이 일어서서 냉담하게 선언했다. 이사회는 강지연 팀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의결하였습니다. 동시에 회사는 이번 기밀 유출 및 내부자 거래 혐의로 강지연 씨를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관련 자산은 즉시 동결됩니다. 파면, 고발, 자산 동결.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가 그토록 신뢰하고 존경했던, 그러나 결국 그녀의 아버지를 파멸시켰을지도 모르는 그 남자가 이제 그녀마저 똑같은 방식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그녀의 양팔을 잡았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민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차가운 만족감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끌려 나와 엘리베이터에 태워졌다. 그녀가 수년간 청춘을 바쳤던 진성그룹 타워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쫓겨나는 순간이었다. 로비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직원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빌딩 밖으로 내던져지듯 나온 그녀는 눈부신 햇살에 잠시 휘청거렸다. 몇 분 전만 해도 그녀는 진성그룹의 핵심 인재였지만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범죄자 신세가 되었다. 핸드폰으로 은행 앱에 접속하자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차가운 배신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이민혁은 그녀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거리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거대한 진성그룹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저 유리탑 안에서 악마가 웃고 있었다. 강지연은 자신이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오피스텔은 진성타워가 멀리 바라보이는 한강변에 위치해 있었다. 한때는 성공의 증표였던 그 풍경이 이제는 그녀를 조롱하는 거대한 괴물의 실루엣처럼 보였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방에서 울리는 핸드폰 진동 소리가 신경을 긁었다. 꺼내볼 필요도 없었다. 이미 언론에 기사가 났을 것이다. 진성그룹 핵심 여성 임원, 내부자 거래 혐의로 파면 및 고발. 그녀의 이름과 얼굴, 학력, 그리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터였다. 그녀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가 10년 넘게 쌓아 올린 경력, 명성, 그리고 신용이 단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했다. 이민혁은 그녀의 손발을 묶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빼앗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말살시켰다. 그녀는 텅 빈 거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이민혁의 덫은 너무나도 정교했다. 그녀가 그의 과거를 파헤치려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도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가 아버지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조작된 증거는 그녀의 모든 주장을 복수심에 불타는 범죄자의 발악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 순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절망감, 분노,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부짖지 않았다. 대신 숨이 막힐 듯한 통증이 가슴을 짓눌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을 힘조차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서재 한편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에 멈췄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서린화학의 연구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의 아버지는 열정 넘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 사진 옆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이 담긴 또 다른 사진이 있었다. 회사가 부도 처리된 후 몇 달 만에 급격히 쇠약해진 아버지. 공허한 눈빛,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절망. 아버지는 매일 밤 서재에서 중얼거렸다. 그들이 모든 것을 가져갔어. 내 기술, 내 회사, 내 인생. 사람들은 아버지가 경영 실패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다고 했다. 우울증과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 그것이 공식적인 사인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이제 진실을 알았다. 아버지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이민혁에게 약탈당한 것이었다. 그녀는 15년 전에 마지막 날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 고였던 것은 원통함과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그는 지연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괴로워했다. 아, 아버지. 지연은 사진 액자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민혁은 15년 전 그녀의 아버지를 파멸시켰고 이제 15년 후 그 진실에 다가선 딸마저 똑같은 방식으로 짓밟아 버렸다. 그는 두 번이나 그녀의 가족을 죽인 것이다. 그녀는 이민혁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면서도 그녀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발밑에서 일하는 패배자의 딸을 보며 자신의 승리를 만끽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감히 자신을 의심하자 망설임 없이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밤이 깊어졌다. 울음이 그치자 그녀의 내면에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절망 속에서 쓰러져 갈 것인가? 아니면 그녀는 이민혁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다. 그 경멸과 만족감이 뒤섞인 오만한 표정. 그 표정이 그녀의 마음에 불을 붙였다. 그것은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에 대한 갈망이었고 더 이상 그가 다른 누군가를 파멸시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생존자의 의무감이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직장, 명예, 재산. 이민혁이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빼앗지 못했다. 그녀의 정신, 그녀의 예리한 분석력. 이민혁은 그녀가 검찰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그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버둥 치다가 쓰러질 것이라 확신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그의 예상을 벗어나야 한다. 법은 이미 그의 편이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법 밖에서 싸워야 한다. 그녀는 당장 도망쳐야 했다. 곧 검찰의 소환장이 날아올 것이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그 전에 그녀는 사라져야 했다. 이민혁의 감시망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서둘러 가장 작은 가방을 챙겼다. 현금 몇 푼, 갈아입을 옷 몇 가지,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신용카드와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것들은 이제 그녀의 위치를 추적하는 족쇄가 될 뿐이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인맥이 진성그룹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를 돕는다는 것은 이민혁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의미했다. 아무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김영호 기자. 몇 년 전 진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끈질기게 파헤치다가 이민혁의 법무팀에 의해 소송 폭탄을 맞고 언론계에서 거의 매장당했던 탐사보도 전문기자. 당시 지연은 그를 회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무모한 이상주의자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가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유일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민혁의 방식에 당해본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를 이해해줄 유일한 동맹일 수 있었다. 문제는 그와 어떻게 접촉하느냐였다. 그는 현재 작은 인터넷 매체에서 겨우 기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그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 그녀가 그를 찾는 순간 이민혁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 지연은 노트북을 켰다. 이것이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녀는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여러 단계의 가상 사설망을 우회했다. 그녀는 김영호 기자가 최근에 쓴 기사들을 검색했다. 그는 여전히 거대 자본의 횡포를 고발하는 기사들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기사 중 하나에 담긴 아주 사소한 단서를 발견했다. 그가 자주 찾는 듯한 구도심의 오래된 엘피바에 대한 언급이었다. 그것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오피스텔의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온 그녀는 CCTV를 피해 뒷골목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택시를 타지 않고 몇 블록을 걸어간 뒤 버스에 올라탔다. 그녀의 지갑에 남은 현금은 그녀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가늠하게 했다.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너는 동안 그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진성타워를 바라보았다. 저 거대한 유리탑은 이제 그녀의 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연 전략기획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진실을 좇는 도망자가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슬픔은 차가운 결의로 굳어가고 있었다. 이민혁은 그녀를 잿더미 속에 버려두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몰랐다. 어떤 존재들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그녀의 길고 어두운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그 어둠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울의 구도심, 재개발의 바람이 비껴간 듯한 낡은 골목, 먼지 낀 선율이라는 간판을 내건 LP반은 시간의 흐름이 멈춘 섬과 같았다. 강지연은 입구에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희미한 조명 아래 공기 중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묵은 담배 냄새, 그리고 희미한 위스키 향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바의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다. 며칠 만이었다. 오피스텔을 나온 이후 그녀는 찜질방과 값싼 모텔을 전전하며 이민혁의 감시망을 피했다.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도망자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로와 긴장으로 창백했고 한때 명민하게 빛나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김영우 기자를 찾고 있었다. 이곳이 그가 자주 찾는다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녀는 주문한 물잔을 앞에 두고 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살폈. 대부분은 혼자 온 중년 남성들이었다. 그녀는 김영호의 얼굴을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타협을 모르는 듯한 스타벌 인매. 그때 바텐더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던 한 남자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낡은 가죽 재킷에 헝클어진 머리. 그는 기사 사진보다 더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지연은 심호흡을 했다. 지금 그녀가 하는 행동은 도박이었다. 그가 그녀를 믿어줄지 혹은 이민혁의 프락치로 오해하고 신고해버릴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김영호 기자님 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경계심이 가득한 시선이었다. 누구신데 날 찾으시죠? 저는 강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모자를 살짝 벗으며 얼굴을 드러냈다. 김영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즉시 그녀를 알아봤다. 이미 언론을 통해 진성그룹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얼굴이었다. 강지연? 진성그룹의 그 강 팀장?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연이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다. 조용히, 제발요.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민혁 회장에 대한 진실입니다. 김영호는 실소를 터뜨렸다. 진실?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겁니까? 이민혁이 보냈소. 아닙니다. 제발 5분만, 아니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녀는 주변을 황급히 둘러보았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김영호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는 진성그룹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의 절박함 속에서 동질감보다는 의심을 먼저 보았다. 내가 왜 당신 말을 믿어야 하죠? 당신은 이민혁의 오른팔이었잖소. 그러니까요.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다.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15년 전 서린화학을 운영하셨죠. 김영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서린화학은 그가 젊은 기자 시절 이민혁의 기업 사냥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바로 그 사건이었다. 서린화학의 강 대표, 그는 지연을 다시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의 딸이었군.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민혁은 제 아버지를 파멸시켰고, 이제 제가 그 진실에 다가가자 저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영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는 잔에 남아있던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 넣었다. 따라오시오. 그는 거친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연을 데리고 엘피바의 뒷문으로 나갔다. 그들은 어두운 골목을 몇 개나 더 지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상가 건물의 3층으로 올라갔다. 팩트투데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은 사무실이었다. 사무실 내부는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 빈 커피잔, 그리고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김영호는 문을 잠그고 나서야 경계를 풀었다. 이제 말해보시오. 이민혁이 숨기고 있는 게 대체 뭡니까?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함정에 빠졌는지. 지연은 숨길 것도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엘리시움 인수합병건에서 발견한 테라옵틱스의 비정상적인 자산평가. 그것이 15년 전 서린화학을 무너뜨린 파산 관제인 박기철과 연결된 정황. 그리고 이민혁에게 보고했다가 어떻게 내부자 거래 혐의를 뒤집어쓰고 쫓겨났는지까지. 김영호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젠장. 역시 그 자식이었어.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군. 아니, 더 교활해졌지. 그는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끓어오르는 분노와 묘한 동지애가 서려 있었다. 강 팀장, 아니, 강지연 씨. 당신은 지금 호랑이 굴에 머리를 들이민 게 아니라 호랑이의 턱 밑에서 놀아난 거요. 그리고 살아남았지. 운이 좋았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지연이 물었다. 그녀는 도망자 신세였고 김영호는 가진 것 없는 영세 매체의 기자일 뿐이었다. 이민혁을 무너뜨려야지. 김영호의 눈이 번뜩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섣불리 덤벼선 안 돼. 그는 괴물이야. 완벽한 증거, 그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위태로운 동맹이 형성되었다. 그날 밤부터 김영호의 지저분한 사무실은 두 사람의 비밀 전쟁 기지가 되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이민혁의 약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의 오만함입니다. 지연이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오만, 에러겐스이라고 적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를 얕봤고 김 기자님도 얕봤죠.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오만이라는 단어 아래 새로운 키워드를 적었다. 진성 미래 도시, 진성 퓨처 시리. 김영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대통령까지 구워 삶아서 따낸 그 거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 그의 인생 최대의 역작이자 그의 아킬레스건이지. 미래도시 프로젝트는 이민혁이 진성그룹의 다음 100년을 책임질 사업이라며 사활을 건 프로젝트였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고 있었다. 지연이 말을 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진성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저는 그가 엘리시움 MA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을 미래 도시 프로젝트의 구멍을 메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예산안과 자금 조달 계획을 기억나는 대로 복기했다. 표면적인 자금 흐름은 완벽할 겁니다. 하지만 테라옵틱스처럼 숨겨진 구멍이 분명히 있어요. 이민혁은 그 구멍을 통해 서린화학 같은 과거의 더러운 돈을 세탁하고 동시에 프로젝트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의 전략이 세워졌다. 이민혁의 현재인 엘리시움 인수와 그의 미래인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고리를 찾는 것. 그리고 그 고리의 중심에는 그의 과거인 서린화학 사건이 있을 것이다. 지연은 자신의 내부 지식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이민혁의 자금 조달 방식을 예측했다. 그는 분명 페이퍼 컴퍼니를 여럿 이용할 겁니다. 특히 미래도시 부지 매입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치권과 국토부 라인을 파봐야 합니다. 김영호는 그의 취재원들을 동원했다. 그는 언론계에서 매장당했지만 그에게 빚을 진 정보원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연은 전략가로서 이민혁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김영호는 기자로서 그 예측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했다.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하청업체 리스트, 토지 매입 관련 등기부 등본, 관련 공무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 이민혁의 거대한 제국에 비하면 그들은 먼지 같은 존재였지만 그 먼지는 이제 태풍의 눈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지연이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미래도시의 핵심 부지를 매입한 시행사 블루스톤 홀딩스라는 회사였다. 표면적으로는 진성과 아무 관련 없는 회사였지만 그 회사의 법인 등기를 깊게 파고 들어가자 익숙한 이름이 나타났다. 찾았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블루스톤 홀딩스의 감사로 등재된 인물, 발기철. 15년 전 서린화학의 파산 관제인이자 테라옵틱스의 명목상 대표였던 바로 그 남자였다. 김영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잡았다, 이 자식.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민혁은 발기철을 이용해 15년 전 서린화학의 기술을 빼돌려 테라옵틱스를 만들고 이제 그 테라옵틱스를 엘리시움에 비싸게 팔아넘긴 자금으로 블루스톤 홀딩스를 통해 미래도시 부지 매입 비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이민혁의 오만함이 빚어낸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는 한 명의 대리인을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더러운 일에 이용했다. 그는 강지연이 이 연결고리를 찾아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이제 발기철을 찾아야 합니다. 지연이 말했다. 그가 입을 열면 이민혁은 끝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다. 이제 막 반격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그들은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손에 쥔 참이었다. 그들의 어두운 전략은 이제 막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김영호의 낡은 사무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안전한 기지가 아니었다. 이민혁의 감시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직감한 두 사람은 즉시 거처를 옮겼다. 그들이 향한 곳은 김영호가 수년간 취재를 위해 비밀리에 유지해온 재개발이 중단된 빈민가의 한 폐공장이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노트북 몇 대에 의지해 반격을 계획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발기철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이민혁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가장 약한 고리였다. 발기철은 이민혁의 모든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을 겁니다. 15년 전 서린화학의 기술 탈취부터 테라옵틱스를 이용한 자금 세탁, 그리고 미래도시의 비자금까지. 지연이 차가운 공기 속에 입김을 뿜으며 말했다. 김영호는 그의 낡은 인맥을 총동원했다. 경찰 내부의 정보원, 사설 탐정까지 동원해 발기철의 행방을 쫓았다. 추적은 어렵지 않게 시작되었다. 발기철은
이민혁이 제공한 강남의 호화로운 오피스텔에서 정부처럼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을 급습했을 때 오피스텔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젠장, 한 발 늦었군. 김영호가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하며 중얼거렸다. 집안은 급하게 떠난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이민혁의 미래도시 관련 서류들을 챙겨 달아난 듯했다. 이민혁이 우리보다 먼저 움직인 건가? 아니면 발기철이 스스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건가? 지연은 냉정하게 현장을 살폈다. 둘 다일 수 있습니다. 박기철은 이민혁의 비자금 규모를 알고 있어요. 그는 이민혁에게 버림받기 전에 한몫 챙겨 해외로 도피하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민혁은 그가 영원히 입을 다물기를 바라겠죠. 그 순간 지연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저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님을 알았다. 기자님, 함정일지도 몰라요. 빨리 여길 벗어나야 합니다. 두 사람이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와 김영호의 낡은 차에 올라탄 순간 그 검은색 세단이 헤드라이트를 켜며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빌어먹을 윤 실장 놈들이다. 김영호가 욕설을 내뱉으며 엑셀을 밟았다. 서울의 밤거리를 무대로 위험천만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김영호의 낡은 차는 금방이라도 퍼질 듯 덜덜거렸지만 그는 능숙하게 좁은 골목길을 헤집고 다녔다. 뒤따르는 검은 세단은 인정사정 없이 그들의 차를 들이받으려 했다. 그들은 단순한 미행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고를 위장해 두 사람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저쪽 시장 골목으로 지연이 소리쳤다. 그녀는 머릿속의 지도를 빠르게 굴렸다. 그녀는 추격자들의 심리를 역이용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속도를 줄이세요. 저 트럭 뒤로. 김영호가 그녀의 말대로 야채 트럭 뒤로 차를 급히 세우자 뒤따르던 세단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트럭의 모서리를 들이받았다. 끼익 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균형을 잃고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지연과 김영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차를 버리고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하철역으로 피신한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민혁은 그들을 잡기 위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발기철을 찾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들은 이미 발기철을 제거했거나 혹은 그를 미끼로 우리를 유인하고 있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영호는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그럼 어떡하지? 발기철 없이는 이민혁과 미래도시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수가 없어. 증거가 필요했다. 발기철의 증언이 없다면 그들의 모든 주장은 정황에 불과했다. 지연은 차가운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그녀는 이민혁의 방식을 떠올렸다. 그는 어떻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는가? 조작된 증거. 그렇다.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은 어딘가에 원본이 있다는 뜻이었다. 김 기자님, 발기철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그 사람입니다. 지연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이사회에서 보았던 윤 실장의 보고서를 떠올렸다. 그 완벽한 조작 데이터를 만들어낸 실무자, 재무팀의 이진수 과장. 그 사람이 제 컴퓨터 로그를 조작하고 아버지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몄을 겁니다. 물론 윤 실장의 협박을 받았겠죠. 이진수는 지연이 평소 눈여겨보던 유능한 회계사였지만 성격이 유약하고 겁이 많았다. 협박에 넘어가기 딱 좋은 인물이었다. 그를 만나야 합니다. 그는 분명히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서라도. 미친 짓이야. 그는 지금 진성타워 안에 있어.
거긴 적의 심장부요. 김영호가 반대했다. 아니요. 그는 미끼를 물 수밖에 없어요. 지연은 이진수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다. 그는 지금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이민혁은 그를 이용한 뒤 박기철처럼 버릴 것이 뻔했다. 이진수는 구명주를 찾고 있을 것이다. 지연은 공중전화로 향했다. 그녀는 이진수의 아내의 번호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려주었다. 사모님, 강지연입니다. 이진수 과장님께 전해주세요. 테라옵틱스의 원본 파일을 가지고 오늘 밤 11시 명동 성당으로 혼자 나오시라고. 이건 협박이 아니라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전하세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김영호는 그가 올까, 당장 윤 실장에게 보고하지 않을까, 라며 초조해했다. 그는 보고하지 못해요. 보고하는 순간 자신이 제게 연락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고, 그럼 그는 쓸모없는 패가 되어 바로 제거당할 테니까요. 그는 지금 우리보다 이민혁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명동 성당의 고요한 뒤편. 지연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이진수를 기다렸다. 김영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약속 시간이 5분 지났을 때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코트깃을 세우고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이진수 과장이었다. 지연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이진수는 탕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을 뻔했다. 강 팀장님. 이게 어떻게? 그는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다. 조용히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왜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윤 실장이 제 따라 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진수는 울먹이며 변명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러 온 겁니다. 당신이 조작한 데이터의 원본을 주세요. 이진수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다 파기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지연은 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녀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거짓말 마. 당신 같은 회계쟁이가 보험 하나 안 들어놨을 리가 없지. USB. 어디다 숨겼어?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에 이진수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당신 때문에 난 모든 걸 잃었어. 이민혁은 당신도 똑같이 버릴 거야. 발기철처럼. 발기철이라는 이름에 이진수의 눈이 공포로 크게 흔들렸다. 그게 무슨 발기철. 지금 행방불명이야. 이민혁이 제거했겠지. 당신도 그 꼴 나고 싶어? 지연의 말은 비수처럼 이진수의 심장에 꽂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조작했던 모든 내역의 원본입니다. 그리고 윤 실장이 저에게 지시했던 녹음 파일도 들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연에게 건네며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저와 제 가족 좀 살려주세요. 지연은 USB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이민혁의 오만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첫 번째 균열이었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김영호 기자와 내가 당신을 증인으로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죠. 지연은 이진수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영호와 합류한 그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그 안에는 이민혁의 목소리는 없었지만 윤 실장이 이진수를 협박하며 테라옵틱스의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내용과 지연의 아버지 계좌로 가짜 돈을 입금시키는 과정을 지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조작되기 전에 테라옵틱스와 블루스톤 홀딩스 간의 실제 자금 흐름표. 그것은 이민혁이 15년 전부터 어떻게 비자금을 세탁하고 미래도시 프로젝트로 흘려보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였다. 이겼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반격의 시작이었다. 아니, 김영호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이제 겨우 칼자루를 잡은 것뿐이야. 이제 이 칼로 놈의 심장을 찔러야지. 그들의 눈앞에는 더 거대하고 위험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 하루 전 서울의 공기는 팽팽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다. 진성그룹의 모든 미디어 채널은 다음 날 열릴 진성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최종 서명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것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의 시작이 아니었다. 이민혁 회장이 자신의 제국의 활용점정을 찍는 그의 대관식이나 다름없었다. 진성타워 70층 이민혁의 집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지배하는 도시를 만족스럽게 내려다보았다. 내일이면 이 도시의 지도가 바뀐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에게 강지연은 이미 잊힌 존재였다. 감히 자신의 과거를 들추려 했던 어리석은 암캐. 그는 윤 실장에게서 그녀가 김영우와 접선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저 쥐새끼 2마리가 발악하는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이미 검찰과 언론에 내부자 거래 혐의라는 확고한 프레임을 씌워두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한들 범죄자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였다. 그는 내일 서명식에서 연설할 원고를 최종 검토했다. 완벽했다. 정치권과 금융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할 이 행사에서 그는 진성그룹의 무한한 비전을 선포할 것이다. 미래도시 프로젝트는 그의 야망의 집약체였고 그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자신이 그 어떤 위험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시각 이민혁의 화려한 성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버려진 폐공장. 강지연과 김영호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진수 과장에게서 받은 USB 안의 데이터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악의 연대기였다. 이것 봐요. 지연이 화면의 숫자들을 가리켰다. 그녀의 눈은 며칠간의 밤샘 작업으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게 테라옵틱스에서 블루스톤 홀딩스로 흘러들어간 비자금 내역입니다. 설인화학에서 빼돌린 기술을 기반으로 수년간 세탁된 돈이죠. 김영호가 인상을 썼다. 금액이 엄청나군. 하지만 이 돈만으로는 미래도시부지 매입에 들어간 로비 자금을 다 충당하지 못해. 내가 파악한 바로는 정치권에 뿌려진 돈이 이 액수의 2배는 될 거야. 이민혁이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그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진수가 넘긴 자료는 테라옵틱스 관련 비자금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래도시 프로젝트의 전체 자금 구조를 꿰뚫고 있는 그녀는 이민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공식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완벽해 보였어요. 국내외 컨소시엄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금을 모았죠. 하지만 만약 그 컨소시엄 중 일부가 위장이라면 그녀는 자신의 기억과 이진수의 데이터를 조합하며 이민혁의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재무제표, 그녀가 직접 작성했던
중장기 전략 보고서의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미친 듯이 움직였다. 말도 안 돼. 이건 미친 짓이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뭘 찾았소? 김영우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다급하게 물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화면에는 복잡한 소유 구조와 자금 흐름도가 떠 있었다. 이민혁이 진성그룹 전체를 담보로 잡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김영호는 그 말의 의미를 즉각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야? 프로젝트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게 아니고? 아니에요.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성물산, 진성전자, 진성생명,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 지분 전체를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녀는 이민혁이 미래도시의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공식적인 컨소시엄 뒤에 숨어 있는 정체불명의 해외 사채, 펀드, 블랙 아틀라스와 이면 계약을 맺은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이사회의 승인도 주주 동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그룹의 운명을 도박판에 던진 것이다. 이 돈은 테라옵틱스의 비자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액이에요. 만약 미래도시 프로젝트가 내일 서명식에서 차질이 생기거나 이 불법 대출 사실이 드러나면 블랙 아틀라스는 즉시 담보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 말은 진성그룹은 통째로 그 사채 펀드에 넘어가게 되어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것은 더 이상 이민혁 개인의 비리나 한 가문의 복수 문제가 아니었다. 수만 명의 진성그룹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다. 이민혁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든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막대한 수익으로 이 불법 대출을 갚아버리기 위해 내일 그 화려한 서명식을 강행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벼랑 끝에 서서 마지막 도박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지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알겠어요. 그가 왜 그렇게 오만했는지. 그는 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는 내일 서명식만 성공하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 차가운 분노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어렸다. 김 기자님, 우리의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단순히 그의 과거 비리를 폭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민혁이 진성그룹 자체를 인질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룹을 파멸시키는 것을 막아야 해요. 이제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복수의 칼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도 혹은 파멸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그들은 생즉필사 성접비스의 각오로 마지막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시간은 내일 오전 10시 서명식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민혁은 내일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겁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 하겠죠. 우리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그의 처형대로 만들 겁니다. 지연이 말했다. 그들의 디데이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다. 첫째, 김영호는 그가 신뢰하는 몇 안 되는 동료 기자들과 영향력 있는 온라인 스트리머들에게 연락한다. 그는 그들에게 단독 특종을 예고하며 내일 서명식 현장의 공식 중계 화면 대신 자신들이 송출할 특별 영상을 동시에 내보내도록 준비시킨다. 둘째, 지연은 이진수에게서 받은 증거와 그녀가 새로 발견한 불법 담보대출 증거를 하나로 묶어 증거 패키지를 만든다. 이 패키지에는 4가지 핵심 내용이 담긴다. 15년 전 서린화학 사건의 진실, 강지연을 함정에 빠뜨린 녹취 파일, 테라옵틱스와 블루스톤을 통한 비자금 흐름, 그리고 마지막 진성그룹을 담보로 한 불법 대출 계약서의 결정적 증거. 셋째, 이 증거 패키지의 사본은
서명식 시작 10분 전 검찰총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익명으로 발송된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즉각적인 개입을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민혁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증거를 받고도 망설일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서명식이 시작되고 이민혁이 연단에 서는 순간 김영호가 준비한 네트워크를 통해 증거 패키지의 요약본 영상이 모든 공식 스크린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강제로 송출된다. 이민혁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가 까발려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여론이 들끓으면 검찰과 금감원도 더 이상 이민혁의 눈치를 보지 못하고 즉각 현장을 덮칠 수밖에 없어요.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만약 이민혁의 보안팀이 그들의 해킹을 막아내거나 언론이 그들의 영상을 외면한다면 그들은 이민혁의 손에 죽은 목숨이었다. 폐공장의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밤새도록 작업한 노트북의 배터리가 붉게 깜박였다. 지연은 마지막 증거 파일을 암호화하며 USB에 담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복수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그리고 이민혁의 탐욕에 의해 파괴될 위기에 처한 자인승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내일 그녀는 이민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진실이라는 돌멩이를 던져야 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대의 전야, 이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의 앞에는 완벽하게 준비된 서명식 최종 시나리오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에 휩싸여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하에 있었지만 마치 견고한 성벽 어딘가에 자신도 모르는 균열이 생긴 듯한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여전했으나 그 표면 아래에서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낮에 윤 실장이 가져온 보고 때문이었다. 증권가 찌라시나 메이저 언론이 아닌 아주 미미한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진성 미래도시의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다는 식의 글이 몇 개 올라왔다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 글들은 즉시 삭제되었고 작성자의 IP는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서버를 거친 상태였다.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블랙 아틀라스라는 이름이 직접 언급되진 않았어도 정체불명의 해외 자본이라는 표현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것은 김영호가 의도적으로 흘린 이민혁을 겨냥한 작은 경고장이었다. 쥐새끼 같은 놈들. 이민혁은 술잔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았다. 강지연과 김영호. 그는 그 두 사람을 너무 얕보았다. 그들이 이진수를 접촉했을 가능성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윤 실장. 그는 인터폰을 눌러 윤 실장을 호출했다. 몇 분 후 그림자처럼 나타난 윤 실장에게 이민혁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내일 서명식 보안을 3배로 강화해.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방송 피드는 외부에서 절대 접근할 수 없도록 오직 진성의 내부망을 통해서만 송출되도록 차단해버려. 어떤 해킹 시도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에 대한 도전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대에서 그 어떤 변수도 허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강지연과 김영호,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그 두 년놈들을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의 입에서 내일 아침 그 어떤 소리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이것은 체포 명령이 아니었다. 제거 명령이었다. 윤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다. 이민혁은 다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것이 강지연이 보낸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보낸 사냥개들이 새벽이 오기 전에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불안감은 곧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다시금 오만한 자신감으로 포장되었다. 같은 시각 폐공장의 차가운 어둠 속 강지연은 마지막 증거 패키지 파일을 암호화된 서버로 업로드하고 있었다. 낡은 노트북의 업로드 속도는 거북이처럼 느렸고 진행 표시줄은 그녀의 애를 태우듯 조금씩 움직였다. 김영호는 무전기처럼 개조한 수신기를 귀에 대고 윤 실장의 하수인들이 자신들의 흔적을 쫓아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을 감청하고 있었다. 놈들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모텔을 덮친 것 같소. 곧 여기도 알아내겠지. 얼마나 더 걸려? 김영호의 목소리는 낮고 긴박했다. 지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손가락은 차가운 키보드 위에서 얼어붙은 듯했다.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가 지금 하려는 일은 단순히 한 남자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버튼을 누르려 하고 있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 그들의 일자리, 그들의 삶,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었다. 그녀가 정말 이럴 자격이 있을까? 아버지의 복수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파괴할 권리가 그녀에게 있는가? 그녀의 호흡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두려움이 그녀의 결의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어깨에 투박한 손이 올라왔다. 김영호였다. 그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마주 보았다. 두렵소?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희미한 불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췄다. 두려운 게 당연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대한 싸움을 벌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소. 그는 깊게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내뿜었다. 하지만 강지연 씨, 이걸 기억하시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이민혁은 멈출까? 아니. 그는 내일 성공을 발판으로 더 거대한 괴물이 될 거요. 그는 더 많은 설인화학을 만들고 더 많은 강지연을 짓밟을 거요. 그는 멈추는 법을 모르는 놈이니까. 김영호의 거칠지만 진심 어린 말이 지연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래,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멈추게 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싸움이었다. 지연은 가방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모서리가 닳고 빛이 바랜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겹쳐지는 15년 전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아버지의 원통한 눈빛. 아버지는 그저 성실한 엔지니어였다. 그는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어 했을 뿐이었다. 그런 아버지를 이민혁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짓밟고 기술을 빼앗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마저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지 그녀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도둑맞은 명예와 억울하게 쓰러져간 그의 인생을 위한 마지막 예우였다. 아버지의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강철 같은 결의가 들어찼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업로드까지 5분 남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김 기자님, 검찰과 금감원에 보낼 이메일, 그리고 언론사에 뿌릴 보도자료 최종본입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해킹을 담당할 우리 쪽 친구도 준비가 끝났다고 연락이 왔소. 놈들이 아무리 방화벽을 쳐도 우리는 뚫고 들어갈 거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이제 곧 해가 뜨겠군. 네, 폭풍 전의 고요함이겠죠. 지연이 노트북을 닫았다.
업로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모든 데이터를 백업한 USB를 목에 걸었다. 이제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놈들이 곧 닥칠 겁니다. 어디로 가지? 가장 어두운 곳은 등잔 밑입니다. 우리는 서명식장 근처로 가야 합니다. 이민혁의 코앞에서 그의 몰락을 지켜볼 겁니다. 두 사람은 최소한의 장비만을 챙겨들고 폐공장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뒤로 서울의 거대한 스카이라인이 새벽빛을 받아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이민혁의 제국 진성타워가 괴물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전투를 위해 적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진실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진성 미래 도시 프로젝트 서명식이 열리는 진성그룹 컨벤션 홀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단상 위에는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자리를 빛냈고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무대는 이민혁의 제국이 열어갈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듯 압도적이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 이민혁은 어젯밤의 불길함을 애써 억누르며 연단으로 향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두 팔을 벌려 그 환호에 화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자의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이 무대의 주인공이었고 이 나라의 미래 그 자체였다. 그는 윤 실장으로부터 강지연과 김영호의 행방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가동한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은 어떤 외부의 침입도 불허할 것이었다. 그는 그 쥐새끼들이 감히 이 신성한 재단에 흠집을 낼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그의 연설 원고가 프롬프터에 떠올랐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진성그룹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이민혁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엽니다. 진성 미래 도시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과 인간이 완벽하게 조화되는 꿈의 공간이며 진성그룹이 대한민국에 바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민혁이 가장 극적인 단어를 선택하며 숨을 고르던 찰나 그의 뒤편에서 화려한 미래 도시 조감도를 비추던 거대한 중앙 스크린이 지지직 하는 굉음과 함께 암전되었다. 장내가 순간 술렁였다. 이민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단순한 방송 사고라 생각했다. 무슨 일이야, 방송실, 당장 복구해. 하지만 그의 고함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진 또 다른 목소리에 의해 묵살되었다. 이민혁 회장, 당신이 말하는 미래에 진실은 존재합니까? 그것은 김영호 기자의 목소리였다. 암전되었던 스크린뿐만 아니라 행사장 좌우에 설치된 모든 보조 스크린, 그리고 이 서명식을 중계하던 모든 방송사의 공식 피드와 온라인 스트리밍 채널이 동시에 해킹당했다. 이민혁이 가장 신뢰했던 내부망 보안 시스템이 뚫린 것이다. 윤 실장의 팀이 관제실에서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그들의 통제권은 이미 빼앗긴 뒤였다. 화면에는 김영호 기자가 낡은 사무실을 배경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팩트투데이의 김영호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진성그룹의 총수 이민혁 회장이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제국의 토대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꺼, 당장 저 화면 꺼. 그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 김영호가 화면에서 사라지고 곧이어 나타난 것은 강지연의 얼굴이었다.
며칠간의 도피 생활로 수척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도 단단하고 냉철했다. 그녀는 안전 가옥에서 미리 녹화된 영상을 통해 전 국민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저는 진성그룹의 전 전략기획팀장 강지연입니다. 장내에 앉아있던 VIP들과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얼마 전 내부자 거래 혐의로 파면당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범죄자의 변명이라고 치부하려던 찰나 지연이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다. 이민혁 회장은 15년 전 유망한 중소기업이었던 서린화학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했습니다. 서린화학의 강신우 사장은 바로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녀는 15년 전의 서류들 그리고 테라옵틱스가 서린화학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는 명백한 증거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이민혁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탁했는지 그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장내는 술렁임을 넘어 경악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민혁은 다리가 후들거려 연단을 붙잡았다. 하지만 이민혁 회장은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행사장 전체에 이민혁의 충견, 윤 실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지연 그년을 내부자 거래로 엮어. 증거는? 만들면 되지. 죽은 애비 계좌를 써 그 편이 더 그럴듯하니까. 이진수 과장을 협박하던 그날의 적나라한 대화가 한치의 편집도 없이 공개되었다. 이민혁이 가장 신뢰했던 오른팔이 그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스모킹건이 된 순간이었다. 아, 이민혁은 제대로 된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강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그녀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이민혁 회장은 이 거대한 미래 도시 프로젝트의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여러분이 속한 진성그룹 전체를 해외 불법 사채 펀드 블랙 아틀라스의 담보로 잡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가 비밀리에 체결했던 이면 계약서 사본이었다. 법적 검토 의견서와 함께 프로젝트 차질 발생 시 즉각 담보건 그룹 경영권 행사라는 끔찍한 조항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그룹 전체를 건도박이자 수만 명의 직원을 인질로 잡은 배임 행위였다. 더 이상 아무도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비명을 질렀고 정부 관료들은 당황하여 자리를 피하려 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연단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스크린 한쪽에는 진성그룹 계열사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수직 낙하하는 끔찍한 그래프가 떠올랐다. 이민혁의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다. 전현이 모든 것을. 이민혁은 짐승처럼 절규하며 스크린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강지연이라는 도구에 의해 자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처형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컨벤션 홀의 뒷문이 거칠게 열리는 굉음과 함께 묻혔다. 검찰입니다. 꼼짝마. 오전 9시 50분 강지연의 이메일을 받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여론의 폭발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이 현장으로 들이닥쳤다. 이제 그 어떤 정치적 외압도 이민혁을 보호해 줄 수 없었다. 수사관들이 연단 위로 뛰어 올라왔다. 이민혁 씨.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이민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반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철컥하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던 그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무대 위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행사장 건너편 옥상에서 강지연은 이 모든 광경을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이민혁의 무너진 뒷모습.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절망과 고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품에 안고 무너져 내린 제국의 폐허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흐느꼈다. 이민혁의 몰락은 단순한 한 기업 총수의 구속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이었다. 서명식 다음 날 진성쇼크가 주식시장을 강타했다. 진성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고 연쇄적인 매도 물결이 시장 전체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블랙 아틀라스 펀드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진성그룹의 파산은 국가적인 재앙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즉시 진성그룹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그룹 전체에 대해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를 개시했다. 이민혁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은 그렇게 단 하루 만에 국가의 관리하에 넘어갔다. 강지연과 김용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섰다. 강지연은 도망자가 아닌 내부 고발자이자 핵심 증인으로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그녀가 제출한 USB 원본 파일과 그녀의 치밀한 증언은 이민혁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진수 과장은 검찰에 자수하여 윤 실장의 협박 사실을 모두 증언했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 하에 보호받게 되었다. 해외로 도피하려던 윤 실장 역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이민혁의 철옹성 같던 방패막이들은 모두 무너져 내렸다. 수사와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민혁의 범죄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거대했다. 그는 서린화학 기술, 탈취, 수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자금 세탁, 불법 비자금 조성, 내부자 거래, 혐의 조작, 강지연 사건, 그리고 진성그룹을 사유물처럼 불법 담보로 제공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업무상 배임까지 그가 저지른 죄는 끝이 없었다. 몇 달 후 1심 선고, 공판. 이민혁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섰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대통령으로 군림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잿빛 수의를 입은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무기징역에 준하는 긴 징역형을 선고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강지연은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검찰의 특별 허가를 받아 구치소의 면회실에서 이민혁을 마지막으로 마주했다. 이것은 복수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을 짓눌렀던 15년의 악연을 스스로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의식이었다. 두꺼운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이민혁은 수갑을 찬 손으로 떨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을 파멸시킨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공허함과 뒤늦게 밀려오는 지독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왜 그랬나? 이민혁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자네에게 모든 걸 줬는데, 내 오른팔로 삼았는데, 왜 모든 걸 망가뜨려야 했지?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배신이 아닌 강지연의 배신을 탓하고 있었다. 강지연은 그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차갑고 투명한 눈동자가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무겁게 이민혁을 짓눌렀다. 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15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한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설인화학, 그건 비즈니스였어.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자네 아버지도. 그가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으려던 순간 지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그리고 저도 죽이려 했죠. 그녀의 그 한마디가 이민혁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자신이 탐욕 때문에 무엇을 파괴했는지를. 그는 돈과 회사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과 인간성, 그리고 남은 평생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이민혁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유리벽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총수가 자신이 파멸시킨 여자의 발치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잘못했네. 내가 다 잘못했어. 강 팀장. 아니, 지연 씨, 제발 용서해주게. 난 평생을 후회하며 살겠네. 평생을. 그는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절규했다. 그의 모습은 총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용서를 구걸하는 한심한 죄인이었다. 강지연은 무릎 꿇고 비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더 이상 분노나 증오는 없었다. 오직 깊은 연민과 끝을 알 수 없는 허무함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용서는 제 몫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뒤돌아섰다. 안 돼. 가지마. 용서한다고 말해. 제발. 이민혁의 절규가 그녀의 등 뒤를 따랐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면회실을 걸어 나왔고 굳게 닫힌 철문이 그녀와 이민혁의 과거를 영원히 분리시켰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진성그룹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끝에 블랙 아틀라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재편되었다. 규모는 줄었지만 부패의 고름을 짜낸 뒤 겨우 살아남았다. 미래도시 프로젝트는 백지화되었고 그 부지는 시민공원으로 바뀌었다. 김영호 기자의 팩트투데이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 매체로 우뚝 섰다. 그는 여전히 거대 자본과 권력의 어두운 면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었다. 강지연은 진성그룹의 복귀 요청을 거절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한 탑의 부속품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작은 투자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의 이름은 설인 벤처스, 아버지의 회사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다. 그녀의 회사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지만 자본이 부족한 작은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했다. 그녀는 이민혁이 했던 약탈이 아닌 진정한 상생을 실천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았고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인 창조의 정신을 이어가며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민혁, 그는 차가운 교도소의 독방에서 잊힌 존재가 되었다. 그는 항소를 포기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이 무너뜨린 아버지와 자신을 무너뜨린 딸의 그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는 죽는 날까지 그날의 서명식과 마지막 면회실의 순간을 반복해서 꿈꾸었다. 자신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그 순간을. 그러나 용서는 없었다. 그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자신이 저지른 비극의 무게를 짊어진 채 감옥의 벽을 바라보며 보내야 하는 기나긴 후회의 시간뿐이었다.
그것이 그가 자초한 평생에 걸친 형벌이었다.